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나이 30대 후반으로 접어들게 된 아주 바보같이 억눌려 살기만 했던 새댁입니다. 아이는 이제 막 18개월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만 살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이제서야 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랑 때문이었죠. 한낱 남자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받지 못했던 애정의 결핍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절 억누르고 있었고, 저에게 사탕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의심 없이 그 사람에게 목을 매달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제가 각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여러분에게 큰 공감이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 이상하게도 늘 무언가에 눌려있는 듯한 기분으로 살아왔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크게 울음을 터뜨린 기억이 없고, 밖에서 뛰어놀다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아픈 것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옷이 더러워졌으니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구나 하는 걱정이었죠. 제가 왜 그렇게 자랐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매우 매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형제도 없이 부모님의 온 관심을 받았어야 마땅한데 실상은 정반대였죠. 부모님은 절 가지시면서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서로 열렬히 사랑하던 시기였기에 우리에게 생긴 아이를 책임지자며 결혼까지 이어졌겠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었고 감정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 하나를 키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결국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은 돈이 최고야 라는 말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점차 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겉모습, 체면, 주변 시선, 그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남 밑에서 일하는 걸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이셨어요.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밀고 나가시고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분이셨죠. 당신은 현실을 좀 봐. 허세만 부리지 말고. 도대체 내가 가져다주는 생활비를 어디다 쓰는 거야? 왜 맨날 돈이 없어? 누가 보면 생활비를 몇 천만 원이라도 주는 줄 알겠네. 꼴랑 그거 갖다 주면서 생색내는 거야? 나도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형편에 맞춰서 사는 거지. 그렇게 남들 눈치만 보고 살 거면 나랑 왜 산 거야? 높은 언성을 동반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들이 부모님의 입에서 수시로 오갔습니다. 가진 건 없는데 허세는 가득한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했으니 충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겠죠. 점점 부모님 사이의 갈등은 심해졌고 싸움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특히나 무서웠던 건 그런 싸움이 제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서로 손가락질을 해가며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자주 봤습니다. 네가 항상 이래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잖아.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사람이 왜 그래? 웃기지 마. 당신이 벌어오는 게 없잖아. 애가 무슨 죄야? 맨날 이렇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싸우기만 하니까 애가 주눅이 들어있지. 아주 답답해 죽겠어. 육아에 도움 한 번 준 적이 없으면서 애가 눈치 보는 걸 지금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어? 그럼 넌 집에서 뭐 했는데?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 동안 넌 돈 쓰기 바빴잖아.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남들은 생활비를 펑펑 쓰고도 저축하고 집도 사고 한다는데 난 왜 맨날 생활비가 모자라냐고.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살지, 어? 그 가운데 서 있는 전 늘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싸움이 더 커질까 봐 조마조마했고
나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죠. 어릴 적부터 전 그런 부모님을 보며 무서워서 애교도 부려보고 일부러 밝게 웃으며 엄마, 아빠, 나도 좀 봐줘요 하고 징징거리기도 했어요. 그저 그 싸움을 멈추게 하고 싶었고 저에게도 따뜻한 시선이 머물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너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야. 네가 다 망쳐놓은 거라고. 애한테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이러니까 내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그 말은 어린 마음의 상처처럼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 당시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하면 엄마 아빠도 날 사랑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더욱 애를 썼습니다. 말 잘 듣고 성적도 잘 받아오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잘하는 아이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만 하면 언젠가는 부모님도 절 안아주시고 잘했어 우리 딸이라고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냉정한 무관심 혹은 화풀이였습니다. 왜 또 울고 있어?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제발 징징거리지 말고 가만히 얌전히 있으란 말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존재가 불필요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저는 늘 혼자였고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잊게 되었어요. 기쁠 때 웃는 것도 슬플 때 우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조용히 묻어두기만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해 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외롭고 불안했던 전 사랑이 뭔지, 가족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릴 때부터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야 전 부모님이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엔 그게 상처라는 것도 몰랐죠. 그냥 제가 잘못해서 혼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주변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따뜻한 애정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제 첫사랑이 교생 선생님이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시절 교생 실습을 나오신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에게 처음으로 웃으면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신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호의조차도 제겐 너무 낯설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전 매일 교생 선생님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 말투, 옷차림 하나하나가 제겐 온 세상이었습니다. 하루는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이 제게 오늘도 열심히 했네, 기특해 라고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죠. 아무도 절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2주간의 실습이 끝나고 교생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날 저는 복도 끝까지 따라 나가 선생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해요. 나중에 제가 나이 더 먹으면 그때 사귀면 안 돼요? 선생님은 당황하셨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고 절 조심스럽게 떼어내셨습니다. 아유, 우리 수민이가 정이 참 많아. 정말 예쁘고 착하구나. 근데 이건 마음속에만 간직하자. 알겠지? 그 말을 들은 전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슬펐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린 날의 치기였지만 그때는 그 사랑이 제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별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누군가 제게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전 그 사람 옆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관심이라는 걸 너무 오랫동안 못 받아왔기에 누가 절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줘도 그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전 사람을 갈구하는 방식이 조금 비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6살이 되었을 무렵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안 맞고 매일같이 싸우던 사람들이
무려 16년을 함께 살았다는 게 오히려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바닥 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이혼이라니. 사실 자식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아무리 싸우기만 하는 부모라도 둘이 같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부모님은 이혼 과정에서 서로 절 떠넘기듯 말하셨거든요. 당신이 키워, 난 못해. 내 인생도 있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돼? 나도 이제는 애한테서 벗어나서 내 인생 살 거야. 어이없네. 왜 나한테 떠넘겨? 당신 딸이잖아. 당신이 키워. 애를 엄마가 키워야지. 그것도 딸인데. 남자인 내가 어떻게 키워? 그런 말을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는 부모님을 보며 전 무너지는 마음을 꾹 참고 서 있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두 분 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너 이제 16살이잖아. 혼자서 살 수 있지 않겠어?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얼마나 가혹한 말인지 그분들은 몰랐던 걸까요? 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각각 다른 이성이 있다는 사실을요.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 속에서 몰래 보이는 사진과 메시지들을 통해 저는 다 알아버렸습니다. 두 분은 제게 따로따로 찾아와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널 데리고 있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이해해줄 수 있지? 지금만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사람이고 나도 행복하고 싶단다. 네, 전 그냥 제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원래도 관심 같은 거 못 받고 자랐었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전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자기 자식의 성인이 될 때까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시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은 그런 말 한마디 없이 16살밖에 안 된 저에게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다고 말하며 억지로 웃었죠. 마지막까지 저는 혹시나 제가 착한 척하면 뭔가라도 더 챙겨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절 낳은 부모님이니까요. 너무 순진했죠. 그렇게 전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또 한 번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할 정도의 지원은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끝내 서로에게 절 떠넘겼고 그 결과 저는 밥을 굽는 일까지 겪게 되었죠. 아버지는 그나마 저에게 고시원 같은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그 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나마 아버지께서 해주시던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참 웃기죠. 자식에게, 그것도 고작 16살에 혼자로 남겨지게 된 자식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부모의 역할을 다 끝내려고 하다니 말이죠. 근데요, 그때는 그것도 감사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배가 고팠어요. 쪽팔리지만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햄버거 하나만이라도 사 먹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차디찼습니다. 미쳤니? 나한테 왜 연락을 하고 난리야? 나 지금 새 가정 꾸린 거 알지? 그 사람들이 네 존재 알면 안 돼. 제발 연락하지 마. 진짜 부탁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전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무관심했던 부모님, 서로를 향한 원망 속에 절 껴놓고 살던 그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가 고픈 건 어쩔 수 없었죠. 전 울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날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서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랑 같은 반이던 친구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었어요. 야, 너 급식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쪄? 체질 부럽다. 그니까 말이야. 알고 보니 집에 돌아가서 엄청나게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냥 체질이라고 자존심을 부리며 말을 했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저는 하루에 딱 한 끼, 그 급식의 전부였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까지 챙겨 먹을 때 저는 물로 배를 채우며 하루를 버텨야 했거든요. 간혹 친구들이 부럽다고 해도 전 그냥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 처지를 말해봤자 누가 이해해 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또 몰라도요. 17살이 되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아졌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오빠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에는 다정했죠. 따뜻한 말도 해주고 생일에는 작은 초콜릿이라도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사람은 저에게 감정을 쏟는 대신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화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존재가 되었고 저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주는 관심과 애정은 제가 너무도 원하던 것들이었기에 사랑을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에 반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네가 진짜 날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미안해. 기분 많이 상했어?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내가 더 잘할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저를 보고 왜 저렇게까지 바보같이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건 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회였고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전 그렇게 양보하고 참는 것이 몸에 밴 아이로 자랐죠.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릴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고시원 환경은 그렇게 쾌적하지 않았어요. 빨래도 잘 못했고 씻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친구들 사이에서 멀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눈치를 봤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요즘 친구들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선생님, 전 그냥 이게 편해서요. 별일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제 스스로 만들어낸 방어 기제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걸 너무 어릴 때부터 알아버렸거든요. 그렇게 전 외롭게 애정을 갈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을 보이면 저는 그 사람에게 금세 마음이 쏠리곤 했죠. 사랑이라는 것에 굶주려 있었고 누군가의 관심에 목이 맬 정도로 갈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애정 결핍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딱 어울리는 단어였습니다. 애정을 받고 있어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애정인지 몰랐었고요. 또 남들의 친절이 전부 저에 대한 호감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지기 쉬운 상태로 변해버리곤 했죠. 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어요. 하지만 항상 끝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넌 너무 지겹고 재미가 없어. 너무 나만 바라봐서 부담스러워. 라는 말들로 이별을 통보받았죠. 별의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가 참 무거운 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 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어요. 저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20살에도 25살에도 30이 되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커다란 쳇바퀴 속을 끊임없이 굴러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하루를 일하는 삶.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주변 또래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다들 직장에 들어가고 연금이며 세금이며 월급에서 저축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저는 깊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대로 나이만 먹으면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전 야금야금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는 소질이 없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들이 흔히 도전해보는 공무원 시험이나 기사 자격증 같은 것도 저도 물론 생각은 해봤습니다. 하지만 책을 펴기만 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머릿속에는 아무 내용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전 책만 봐도 병이 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몸 쓰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게 된 게 시트지 시공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제 발로 노가다판에 들어간 셈이죠. 처음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씨, 어디 부정타게 남자들이 일을 하는 곳에 여자가 발을 디뎌. 오늘 공사 조심해라. 사고 날라. 다들 치매만 뱉고 시작하자. 넌 얼른 꺼져. 여기는 너 같은 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전 몇 번이나 퇴짜를 맞아야 했어요.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에 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쓰레기 정리라도 하게 해주세요 하며 간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업반장님이 절 유심히 보셨습니다. 아버지 뻘 되는 분이셨는데 딸이 있으셔서였을까요?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공사판의 문을 두들기는 저를 데리고 삼겹살을 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말이나 한번 해봐. 내가 들어보고 일자리라도 하나 해줄지 어떻게 알아? 제 이야기 들으셔봐야 우울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주를 털어넣으며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처음 꺼냈습니다. 그렇게 제 사정을 들으신 반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하셨습니다. 그 정도 근성이면 이쪽 일 할만해. 내일부터는 작업복 제대로 입고 나와. 이제부터는 네 목도 줄 거야. 그 순간 저는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 동안 전국을 돌며 시트지 시공일을 배우고 익히기 시작했어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고 몸은 항상 만신창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제 자랑이에요. 하루하루 손에 기술이 쌓여간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어느새 34이 되었을 때 저는 일거리를 직접 맡아서 뛸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게 되었거든요. 반장님은 저를 믿고 하나둘씩 큰일도 맡겨주셨고 저는 마침내 전국을 돌며 돈도 제법 벌 수 있게 되었죠. 그래도 여전히 고시원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그곳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매달 나가는 월세며 보증금이 아깝기도 했기 때문이죠. 매번 제 손으로 모은 돈을 뚝뚝 새는 그 방세에 쏟아붓기보단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며 여기저기를 돌던 어느 날 반장님께서 큰 규모의 아파트 시공 일감을 따내셨고 저는 그 현장에 함께 투입되게 되었어요. 매우 큰일이었고 여러 회사와 사람들이 함께 협업하는 복잡한 작업이었기에 설렘과 긴장이 함께 밀려왔죠. 그리고 그런 일은 정말 연줄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무척 신이 났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한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인부들과 소통하며 작업 지시나 단가 조율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시공일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저처럼 반장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며 현장 경험을 쌓아온 사람은 드물었던지라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많은 궁금증을 가진 듯했죠. 여자가 이렇게 현장 일하는 건 처음 봐요. 힘들지 않으세요? 진짜 대단하시다. 힘도 없어 보이는데. 저 힘세요.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일이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되었고 어느샌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현장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보다 보니 서로를 잘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는 절 무시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저 같은 노동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대해줬던 것이 참 고마웠죠. 그 만남이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은 그땐 몰랐지만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자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일도 챙기며 보살피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일을 함께하는 동료였지만 어느새 우리는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무거운 자재를 제가 들고 있으면 조용히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죠. 저는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늘 절 이용하거나 화풀이 대상으로만 여겼던 남자들과는 너무도 달랐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사람을 너무 깊게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를 따라간다더라. 너 진짜 그놈이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어? 난 왜 내 딸 시집 보내는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네. 반장님이야말로 내 아버지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렇죠. 정작 우리 부모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내가 결혼하는 것도 모를 텐데. 에이씨, 그놈이 말이야. 너 울리고 괴롭히면 나한테 와서 말해. 평생 노가다꾼으로 살았는데 그런 놈 하나 못 쥐어패겠어? 전 그 말에도 웃었어요. 우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정말 까다롭고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무서운 분이셨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고졸에다가 노가다 일을 하던 여자라고? 공사판에서 남자들이랑 부대끼면서 일했으면 그 뱃속의 애가 우리 아들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시선을 견뎌야 했던 사람이었기에 익숙할 법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 서러웠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말씀드렸어요. 저 그렇게 막 굴러먹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뱃속 아이는 분명히 남편 아이가 맞아요. 애야 낳아보면 알겠지. 유전자 검사해도 괜찮지? 그렇게 떳떳하면 상관없잖니. 그때는 그 말이 무리하다는 생각보다 그 방법으로라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전 절박했어요. 결혼식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홀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며 저에게 합가를 제안했죠. 그때 전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혼자 두실 수 없잖아요. 저도 잘 모셔볼게요. 남편이 효자인 걸 알고 있었고 또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에 모든 게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제가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애정을 갈망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애정결핍이 낳은 미련함이자 순진한 바보 같음이었죠. 신혼집이라고 하기엔 다소 소박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연립주택 같은 곳이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방이 2개뿐인 작은 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집이니까 넌 얹혀 사는 거다.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맡아서 해야지. 대신 네가 번 돈은 네가 알아서 써도 돼. 그때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 돈은 내가 쓸 수 있다는 말이 고맙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번 돈은 내가 쓰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그 집에서의 첫날부터 저는 하녀 같은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천한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하녀처럼 굴려졌어요. 배가 당겨서 잠시 앉아 쉬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죠. 젊은 년이 뭐가 힘들다고 인상을 써? 피곤해도 웃어.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표정 짓는 거 아니야. 아침 5시 반이면 기상, 6시에 밥상을 차리고 7시에 남편 출근시키고 8시에 시어머니 병원에 동행하고 10시에 장보고 12시에 점심, 2시에 빨래, 5시에 저녁, 8시에 설거지. 하루 일과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제 인생이 점점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꼭 찌개와 반찬 5가지가 있어야만 만족했고 아침을 드시지 않는 시어머니는 제가 창문 환기를 조금 늦게만 시켜도 소리를 버럭 지르셨죠. 환기를 똑바로 안 시켜? 이 집에 곰팡이 생기면 다 네 책임이야.
네, 어머님, 날이 추워져서 감기라도 걸릴까봐 그랬어요. 평생 노가다 일했다며. 그럼 쇠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거 아니니? 어디서 약 꾸린 척하고 앉아있어? 저는 그런 비난에도 꾹꾹 참았어요. 임신 중이라 시트지 시공일도 할 수 없었지만 제가 걱정이 되었던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작업 반장님이 가끔 전화를 주셨죠. 기분 전환도 할 겸 뒷정리 좀 도와주고 커피만 타줘. 용돈도 줄게. 그렇게 잠깐씩 나가서 일을 돕고 용돈을 받아오곤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돈조차도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너 돈 받아왔지? 그 푼돈도 내가 관리해야 돼. 네가 들고 있으면 괜히 쓸데없는 데 나가. 억울했어요. 병원에 다닐 때도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리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법이다. 모아둔 돈도 없냐. 니네 친정은 뭐하냐 하면서 막 말을 뱉으셨죠. 뻔히 제가 친정이랑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 자꾸 깎아내리고 위로보다는 질책과 무시만 반복하는 그 집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육아에 대한 도움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짐처럼 여겼습니다. 아이고, 누굴 닮아서 목청이 저렇게 커. 애가 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밖에 나가서 애 좀 재워오지 그러냐. 그 말에 저는 한겨울에도 아이를 포대기에 단단히 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오던 날도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도 아이를 안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발이 얼어붙을 것처럼 시렸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잠들 때까지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며 돌고 또 돌았죠. 저는 아이에게 괜찮다고 얼른 잠에 빠지라고 속삭이며 울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제가 무슨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았고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 좀 해오렴. 돈 나간 거 확인해야 하니까. 그 통장은 제가 일하면서 받던 월급 통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결혼 후 자연스럽게 가져가셨기에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해드렸죠.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부탁드렸는데 직원분께서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놀란 얼굴로 절 쳐다보시더군요. 고객님, 이 계좌에 대출이 3천만 원 잡혀 있으시네요? 거기다가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데 이거 처리 안 하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대출이요? 전 대출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 대출 잡혀있는 이력이 있으신데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대출이 연체 상태였고 그로 인해 전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계좌로 대출이 나간 게 확인됐어요. 제 동의는 없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뭐야? 아니, 내가 하는 일에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지 무슨 토를 달고 그래. 대출 이력은 왜 조회했어?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쓰겠니? 은행 직원이 연체가 되어 있다고 신용불량자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해준 거예요. 아무튼 오지랖은. 그런 걸 왜 말해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아. 어머님, 어디다가 돈을 쓰셔야 해서 대출을 받은 건지 저한테 말은 해주셔야죠. 이게?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말대답이야? 그러고는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순간 눈앞에 별이 번쩍했죠. 너무나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더 이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길래 우리 엄마 성격 다 알면서 왜 자극하고 그래. 그러니까 뺨을 맞지. 남편은 뺨을 맞은 피해자인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 탓에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니 시어머니께서는 오밤중에 청승맞게 기집년이 우는 꼴이 보기 싫다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래도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고는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기어오를 때를 보고 기어올라야지. 이 년이 어디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우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눈물 그치고 들어와.
그렇게 저는 현관 밖으로 내쫓겼고 문은 걸쇠로 철컥 잠겼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끌어안고 저는 동네 놀이터 벤치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가슴은 터질 듯 아팠습니다. 제 인생은 왜 항상 이런 힘든 일의 연속일까 싶더군요. 지갑도 핸드폰도 없이 쫓겨난 전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니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손은 젖은 채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비를 피할 곳이 없어 두리번거리다 경비실 앞 처마 밑에 서 있었는데 그때 경비 아저씨께서 절 향해 손짓을 하셨습니다. 세댁, 거기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집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손사래를 치자 아저씨는 제게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쫓아내다니 참 기가 막히네요. 내가 복수해줄까요? 이리로 한번 와보세요. 저는 순간 놀라 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평소 말없이 일만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말은 묘하게 신뢰를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이를 안고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 순간의 말입니다. 경비 아저씨를 따라간 곳은 지하였습니다. 예전식으로 지어진 연립 아파트라 한층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 아래엔 오래전부터 잠겨있던 창고가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폐창고라 불릴 만큼 사용되지 않던 그 공간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스가 어지럽게 쌓인 통로를 아저씨의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따라가다 보니 그 안쪽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도 첩보 영화에서는 보셨을 겁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막 기계들이 가득 들어찬 그런 것을요. 제가 본 건 역시 동일했어요. 그곳에는 고성능 컴퓨터와 4K CCTV 모니터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진 서류 캐비넷들이 놓여 있었고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밝게 빛나는 전자장비들의 불빛이 마치 영화 속 첩보 작전실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조금 무서웠습니다. 폐창고로 따라오라는 말에 무슨 납치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이 아파트에서 지내며 봐온 경비 아저씨는 늘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분리수거도 도와주며 어르신들과도 잘 지내는 분이셨기에 제법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 지하실 풍경을 보고선 저도 모르게 놀라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죠. 그 순간 모니터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여러 각도에서 찍혀 있었고 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희 시어머니를 감시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데. 제 말에 아저씨는 젖은 제 어깨에 수건을 살짝 덮어주시며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려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그때 아저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군요.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회계조사업체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이 아파트의 소유주이신 장 회장님의 부탁으로 시어머님을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장 회장님이요? 그분은 또 누구신데요? 아니, 그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는 왜 감시를 하시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되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 회장님은 건설자재 유통업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현금 자산도 많고 연립주택이나 빌라도 몇 채 소유하고 계시죠. 이 아파트도 그분 소유입니다. 그분의 막내 동생이 지적장애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그분과 관련해서 시어머니가 과거에 저지른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려면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5년 전이라면 제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와 장 회장님 사이에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세댁이 말하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황영자 씨는
장 회장님이 지어두었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서 장 회장님 가족과 알게 되었고 그중 특히 지능이 부족한 막내 동생의 존재를 알아채셨죠. 장영자 씨는 그분을 이용할 방법을 곧장 생각해낸 겁니다. 이용이라뇨?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장 회장님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동생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자 아저씨는 모니터 옆에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 이름이 적힌 과거 수배 전단과 사기 관련 판결문 사본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수배 전단이라뇨. 사기꾼이라뇨. 황영자 씨는 이전에도 갯돈 사기, 명의 도용 등 여러 사기 전력이 있었습니다. 통장도 본인 명의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신용불량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며느리인 당신 통장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제 이름 앞으로 저도 모르게 있었던 그 대출도요? 맞습니다. 황영자 씨가 당신의 신분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더군요. 아마도 아이를 낳고 정신없을 때 통장을 가져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 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분명 가족이라 믿었고 비록 갈등은 있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절 이렇게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런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전 그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겪은 고통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계획된 착취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착취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생겼습니다. 장 회장님도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단호하게 움직여야 하니까요. 아저씨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안에서 오래 참고 견뎌온 울분과 정의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쩌면 정말로 다시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저씨,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지금 너무 막막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장 회장의 막내 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하게 장 회장이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한 입주민처럼 보였지만 속은 전혀 달랐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의 땅에 투자하면 수익이 무려 3배나 보장된다는 말을 앞세워 가짜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장 회장의 막내 동생은 선천적으로 지적 능력이 부족한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언어 치료와 심리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었지만 바깥 활동은 거의 없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사실 장 회장님의 막내 동생은 시어머니가 장 회장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분이었죠. 본인의 거주 공간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순수함이 오히려 시어머니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약점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이름도 나이도 모두 속였습니다. 장 회장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고 일부러 보험사 직원인 척 막내 동생이 다니는 병원에서 우연을 가장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니, 장기룽 씨, 언제까지 형님한테 병원비, 생활비 받아서 살 거예요? 형님도 힘들게 벌어서 도와주시는 건데 이제는 동생분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막내 동생은 사람에 대한 신뢰는 컸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막내 동생에게 형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은 마음 깊이 꽂혔던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내건 3배 수익이라는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라고 해도 3배가 큰 돈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막내 동생은 본인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집 한 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무려 15억이라는 거금을 시어머니에게 건네게 된 것이었죠. 그 돈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투자하려고 했던 땅은 실상 농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던 땅을 앞세워 막내 동생의 돈을 통째로 가로챈 것이죠.
이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막내 동생은 깊은 충격에 빠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을 잃은 충격은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의지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 회장은 어느 날 막내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처음엔 단순한 우울증이나 치료 부작용일 거라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뒤를 캐보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 명의로 15억 원이 넘는 대출이 잡혀 있었고 그 자금의 흐름이 너무도 이상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어요. 장 회장은 수상했기에 그 찝찝함을 풀기 위해 관련 기록들을 샅샅이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없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고 병원 외에는 정기적인 외부 접촉도 없었습니다. 누가 접근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남겨진 기록도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수사도 유야무야 묻혀갔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점 잊혀지던 중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장 회장의 오랜 운전기사였던 분이 장 회장의 막내 동생의 병원 치료를 위해 왔다 갔다 해주셨던 분이었는데 볼일이 있어 장 회장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입주민 무리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분명 수년 전 병원에서 막내 동생 주변을 맴돌던 그 여인이 맞았던 거죠. 회장님, 저 그 여자 기억납니다. 병원에서 자꾸 막내님한테 말을 걸던 그 사람이에요. 당시에도 조금은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심만 있었던 터라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을 들은 장 회장은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가 본인 막내 동생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라는 사람의 촉이 발동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수년이 지나버렸고 막내 동생에게 사기를 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던 거죠. 이름과 나이를 속였고 위장신분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 회장은 스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이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무너뜨리겠다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장 회장은 은퇴한 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박 씨를 고용해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경비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정보 요원이었던 셈이죠. 박 씨는 시어머니의 거주지 이동 경로, 통장 사용 패턴, 주민과의 갈등, 탈세 의혹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수년간의 감시 끝에 시어머니가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통장을 수집하고 그중 며느리 통장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저를 폐창고로 데려갔던 것도 바로 그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감시용 CCTV 화면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 통장 사본, 과거 사기 전력 서류까지 모든 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기꾼이 저희 시어머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거에도 사람을 속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고부 갈등이라 생각했던 모든 일이 사실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의 연장선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경비 아저씨, 아니 박 씨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여러 번 의심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악의적인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착하고 순박했던 장 회장의 막내 동생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라는 것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너무 충격적이었죠. 사람이 악한 일을 태어나서 한 번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골로 보내놓고도 반성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라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밤에 잠도 잘 못 잘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자기는 두 다리 뻗고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참 뻔뻔한 인간이죠. 장 회장님의 막내 동생은 선량하고 마음 약하셨던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분을 시어머니라는 분이 속이고 등쳐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고요. 가족으로서 장 회장님은 황영자 씨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충격인데 혈육을 잃은 장 회장님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그런 생각에 가슴이 너무 답답했죠. 게다가 가족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내 피를 나눈, 내 살을 나눈 사람, 평생 함께하는 인연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부터 마음을 굳혔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복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요. 그리고 그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달았죠. 그런 저의 결심을 읽기라도 한 듯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장 회장님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라 다시 들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황영자에게 당한 일이 있으시다면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이게 불법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 회장님의 막내 동생이 겪은 일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요. 저도 시집살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몰래 불법 대출도 받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명백한 금융사기입니다. 혹시 관련 자료나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숨기고만 있었던 억울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증언했고 박 씨는 그걸 바탕으로 시어머니의 범행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전직 요원인지 뭔지 하셨던 분이라 그런 건지 일사천리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시간이라는 게 금이라는 말처럼 뚝딱뚝딱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들과 하나하나 맞추는데 그동안 모아두었던 음성 녹음, CCTV 영상, 휴대폰 문자 내역, 통장 거래 기록, 주민들의 진술서까지 모여 마침내 장 회장님의 법무팀에 증거 일체를 넘기게 된 겁니다. 모든 일이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미리 준비한 것에 어디서 도움을 받은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장 회장이 돈이 많으니 은행 직원들과의 모종의 컨택도 존재를 했겠죠. 그 야밤에 1시간도 되지 않아 제 이름으로 된 불법 대출의 증거까지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딱 1시간 뒤 장 회장님이 직접 경찰과 함께 시어머니의 자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 지금 당장 체포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대출을 일으킨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곧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내 며느리가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고?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다짜고짜 내 집에 쳐들어와서 뭐하는 짓거리야?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전 그런 서류를 작성한 기억도 없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발악을 했지만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게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 명의 도용, 금융법 위반 혐의로 시어머니를 긴급 체포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몰래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무려 3장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 카드로 연체를 반복하며 쓰고 또 쓴 덕분에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죠. 그나마 저는 다행히 그 카드사 3곳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에 연체금을 갚아서 겨우겨우 신용불량 딱지 하나는 벗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건 그 카드들을 시어머니가 직접 사용하면서도 사인도 본인 이름으로 한 덕분에 이건 누가 봐도 동일인이라며 증거로 인정하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경찰서로 이송된 뒤 무슨 일인지 피해자들이 하나둘 경찰서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장 회장님 쪽에서 연락을 돌렸던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들 중 한 아주머니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소리쳤어요. 야, 이 사기꾼년아, 내 돈 내놔. 나 당신 믿고 투자했다가 집 날릴 뻔했어. 또 다른 아저씨는 울분에 찬 얼굴로 주먹을 불끈쥐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 병원비를 투자금으로 넣었는데 그 돈 어디 갔냐? 내 돈 돌려줘, 이 사기꾼아. 그날 경찰서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어요. 심지어 경찰들조차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보지 않고 말리는 척만 할 뿐 별다른 제지도 안 하더라고요. 저 사람 딱 봐도 악질이구만 이라며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을 정도였죠. 그날 머리털 다 뽑히는 줄 알았다는 말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듯한 표정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당한 사실을 용기 내어 증언해 주셔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어요. 저만 당한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다는 걸 알고 더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인생도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혼 문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고 이혼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이 저를 집에서 몇 시간 내쫓았던 건 단순한 싸움이라며 이혼 이야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난 죄도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혼을 해야 하는 건데? 난 절대로 이혼 못해. 어디서 뻔뻔하게 큰 소리야?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너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뭘 보고 살았는지 너부터 반성해라.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가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서 날 위로해줬다면 고민이 조금이라도 들었을지 모르겠어. 나에겐 늘 어머님 눈치를 보라고 말을 하고 육아 한 번 도와주지 않았던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당신은 죄가 없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당신은 늘 무심했어. 나에게 단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고 방관했지. 그것도 방임죄야. 당신도 같은 죄가 있다고. 남편은 저의 또박또박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어요.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장 회장님께서 지원해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이와 갈 곳이 없었던 저에게 장 회장님께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드디어 제 삶을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판결 결과는 저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제가 제출한 증거들과 경비 아저씨의 진술, 그리고 장 회장님의 변호사팀이 준비한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가정폭력의 명백한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해줬죠.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접근 금지 명령 100m를 내렸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천만 원 지급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은 별도로 처리되어야 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어온 모욕과 고통에 비하면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장 회장님의 소개로 피해자 지원 비영리 법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세상에는 저처럼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누구도 자기 의지로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고 그저 어느 순간 운이 나빠 그 자리에 놓였을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조용히만 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조용히만 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아직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긴 하지만 언젠간 이곳을 떠나야겠죠. 그 생각에 가끔 불안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하루를 밝혀주고 있었고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죠. 저는 아직 40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앞으로도 길고 어쩌면 더 많은 고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겁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아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이제는 휘둘리지 않고 우리 아이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